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편집장님도 일주일 만에 스튜디오로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좀 비장하게 시작하십니다. 네, 날씨가 추워 그런가? 소개를 좀 다르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창의적인 그 발상이셨어요. 예, 돌아왔다니까 왠지 자꾸 탕화가 생각이 날까. 네, 무언가 좀 드라마적이고 서사적인 시작이 느껴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가?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역시 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동북아시아가 불타고 있습니다. 뭘 또 이렇게 또 불타. 아니, 교전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네. 이 어떤 그 가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양은 제가 보기에 완전히 3차 대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그 방공 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 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데는 이제 센카쿠 예. 중공명 다오디다오 예. 열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 하는 건데 그 중국이 23일 날 방공 식별 구역을 선포하고 나서 28일까지 상황을 보면은 양측의 무력 시위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미국 군용기도 떴었죠. 군용기 정도가 아니라요. B-52 폭격기가 떴어요. 그렇죠. 이 B-52는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3, 4월 한반도 북핵 위기 시에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강압 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선보인 게 바로 B-52 폭격기입니다. 핵을 투발할 수 있는 금세기 최대 어떤 최고 규모의 전폭기 폭격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2차 대전 때는 B2였나? 아니, B2는 최근에 나온 거고 그건 스텔스기고 예.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재래식 폭격기가 아니라 스텔스 폭격기로 전환이 됐죠. 그게 바로 B2인데 이 B2도 역시 3, 4월 북핵 위기 때 출동을 했었고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센카쿠 열도 쪽에 출동한 거는 B-52 예, 폭격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또 발진을 해가지고 그렇죠. 미일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에 대해서 중국도 역시 전투기를 출동시켜가지고 시위 기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해양에서의 그 가상의 어떤 분쟁이 어떤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의 이미지가 우리한테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바로 이제 항공력과 해양력을 동원한 어떤 그 세력권의 어떤 충돌 이런 양상의 어떤 가능성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다른 비행기 놔두고 B-52 폭격기를 띄웠다라는 데에는 나름의 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센카쿠 열도 쪽에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인근에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극동의 미 공군력의 최고 요충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에는 미군 훈련장 2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센카쿠가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거기가 미국의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기점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영토 분쟁이 격화되는 거고 인근의 오키나와에서 주요 작전 활동 그 대상 구역으로 이 센카쿠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일의 어떤 군사력이 중국 즉 서방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를 거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중국의 의지 표시가 이번에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미군 훈련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발끈하고 나선 거예요. 원래 중국의 의도는 미일 동맹을 싸잡아서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똑 떼서 그거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 베스트 카드였다고 본다면은 이번에 의도는 그랬을지 몰라도 공교롭게 미국을 참전시키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별구역 선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미일 어떤 그 연합전력, 특히 미군의 어떤 군사적인 전진 배치된 어떤 군사력의 주요 활동 공간을 방공 식별구역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이 그 자국 민항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지켜라. 또 이렇게 또 지침을 내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자국의 항공기의 안전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항에다 지시한 것은 중국에 통보를 하고 진입을 해라. 예. 예, 이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의 민항기에 통보하지 말라 그랬는데 항공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 통보했습니까? 통보했어요. 예. 우리의 안전이 우선이다. 그럼. 예. 예. 이래가지고 통보를 했고. 예. 또 방공식별구역하고 별도로 이 국제 어떤 그 민간 항공기구가 설정한 어떤 그 상호 간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비행 정보 구역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그렇죠. 비행 정보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천 항공 관제구역, 상하이 항공 관제구역 이렇게 해서 관제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이름은 다 빼기로 하고 도시 이름으로 이렇게 그 민간 항공기구 간에는 영역이 설정이 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지금 방공식별구역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 예,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 너무 복잡해. 예.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뭐? 방금 얘기한 거는 비행정보구역은 FIR이라 그러는 거고 이거 말고 국가가 공개하지 않는 구역이 또 있어요. 이건 대외 공표를 안 하는 건데 해공군 그 작전 허가 구역이라는 겁니다. 아니 작전을 허가해 주려면 공표를 해야 허가를 뭐 허가를 신청을 하거나 말거나 하고. 아니 이건 자국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방공식별구역보다 더한 시한폭탄도 있다. 예. 그게 AAO라는 거다. 어프루브드 에어리어 오브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작전 허가구역이라는 게 이게 암묵적으로 국가마다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대외적으로 확장하고 나서면서 공개해버리면 이거 시한폭탄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 움찔움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발언한 거죠. 작전 허가구역도 조정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방공식별구역이 제일 작고 그거보다 약간 넓은 게 FIR 즉 비행정보구역이고 이거보다 더 넓은 게 뭐냐면 작전 허가구역입니다. 아, 권역이 그 작전 허가구역이 제일 넓습니까? 네, 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넓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군 민항기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국제법에 이게 규율하는 어떤 국제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국가가 암묵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온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깃발 꽂으면 임자한 겁니까? 그렇죠. 내가 그냥 내 방위를 위해서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든 이런 논란이 국제법 논란이 아니에요. 이건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범이 없는 얘기예요. 애시당초. 간단히 정리하면 엿장수 전쟁이군요. 엿장수 전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범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어떤 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나마 있는 게 국제적인 어떤 그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유엔 해양 협약인데 이게 1982년에 발효돼 가지고 169개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또는 35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건 이거 하나인데 문제는 미국이 여기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 바다가 다 공해예요. 다 우리 땅 우리 거다 이거지. 영해를 인정 안 해요. 미국은. 그거는 이 협약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고 기묘하고 역설적입니까? 이게 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제적인 무정부 상태 하에서 지금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사실. 이것의 분쟁적 성격이 지금 더 강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은 이 구역에서는 우리가 관제할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비행정보구역은 왜 설정을 하는 겁니까? 용도가 뭡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거는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고 이거는 제각기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20개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관제하기 싫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마다 처해 있는 어떤 지리적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유럽에서 몽땅 다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남의 나라로 이걸 갖다가 설정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동아시아는 해양을 사이에 두고 예. 이 비행정보구역이라는 걸 설정했는데 이건 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그 기원 자체가 그 일본의 진주만 공습 예. 이게 저기 그 2차 세계대전 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그때 레이더로 일본의 전투기를 미국이 탐지를 했다고. 예. 근데 무시해다가 당한 겁니다. 그 진주만 기습이. 예. 설마 쟤네가 여기로 오는 거냐? 설마. 예. 예. 이러다가 예. 그래서 레이더 따로 방어 따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생각이 저 앞에 태평양상에 와 있는 전투기도 우리가 식별하고 탐지하고 추적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관제를 해서 야 여기 오지 마 하는데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버튼 누르게 되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되는구나. 우리 예. 영해가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 바다로 가서 앞서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네. 거고. 우리 경우에는 이게 1951년에 태평양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예. 자, 이게 국가 주권하고 겹치는 듯 하지만은 또 그것이 아닌 어떤 그 저기 굉장히 관습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예. 전 세계 20개국밖에 안 했다니까요. 예.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그 영토 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무슨 협약이 있냐? 그건 국제 민항 기구 간에 그 맺은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그 도시를 단위로 해서 관제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영공 개념이 있는 거고요. 예. 이건 유엔 현장에서 인정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되 국가끼리 어떤 자유로운 어떤 항행을 보장하려니까 예. 그때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로 자르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맺으면 된 겁니다. 예. 그 외에 국제적인 규범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 얽혀 있고 무지한히 복잡한 건데 이걸 역시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도 무슨 국제 형사재판소나 유엔이나 어떤 국제법으로 풀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예. 국가 간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안전을 도모하려면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냐 이런 논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공식별구역하고 비행정보구역이라고 하는 어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공이 들어가니까 뭔가 군사적인 냄새가 팍팍 풍기죠. 풍기죠. 그렇죠. 근데 비행정보구역 하니까 뭔가 비행기 가는데 도움 준다라고 하는 증가 그 냄새가 그렇죠. 풍기죠. 민간의 어떤 그 그렇죠. 예, 항행이라는 이런 예. 요인이 강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제용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근데 건데 포인트가 다르다. 예, 방공은 군사적 목적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는 휴전선이 넘어 2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야 우리 안전이 도모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영공 개념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예. 그런데 비행정보구역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어떤 민간의 항행과 국가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고려가 돼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또 민간의 눈으로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 구역이 달라져 버렸어요. 민항기 같은 경우는 항로가 있잖아요. 항로가. 네. 그죠. 네. 하늘길도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뭐 하늘에 아무것도 그 장애물이 없다고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항로에 따라서 이 항로에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는 어느 도시의 어느 관제소에서 관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자 우리 정부가 비행정보구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오늘 나온 보도가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마라도는 물론 이어도까지 포함하는 것을 권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제가 지금 그런 어떤 논의가 나오는 배경은 이해가 갑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이어도 마라도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고 저기 거제도 밑에 있는 홍도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이런 걸 우리 영공이 빠져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예요. 지금 뭐 여야가 다 여기에 동조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논의에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끼고 약간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영공 개념하고는 다소 동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국가끼리는 서로 임의적인 약속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변경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그 홍도나 어떤 이어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 개념으로 본다면 말이죠. 네. 거기에 맞게 우리의 어떤 그 관제의 편의만 보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보이지도 않는 선을 하늘에 긋는 걸 가지고 이 선을 미냐 땡기냐 이런 논의를 가지고 국가 간의 갈등을 지금 빚는다고 하면 그 상대가 누굽니까?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네.
양쪽을 다 상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중국은 그러면 서해 자기들도 방공식별구역 선포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일본은 독도에다가 또 자기들 방공식별구역 선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늘에 이제 영토 분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처럼 우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득이 뭡니까? 예. 우리한테 얻어지는 득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어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어도 방어를 위해 가지고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봅시다. 제주도 해군기지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거 이어도 방어에 필수적이라 그래요. 이제 공군에서 제주도에 군용 비행장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역시 이어도 방어를 위해서랍니다. 대구에서 F-15가 뜨면은 20분밖에 못 있으니까 제주도에 비행장 깔아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해병대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주도 해병대 사령부 만들겠다 그러고 있어요. 해군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지스함을 6척으로 늘려서 이지스 이어도를 방어하는 이어도 전단을 창설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제주도의 성격이 바뀌어버리겠구만. 그렇게 되면 수중에 가라앉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초 하나를 지키는데 예. 국가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예. 그러면은 이어도를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거기는 누가 와서 점령도 못해요. 바닷속 암초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령 침략을 해도 왔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방어를 하는데 육해공군을 다 각자 조단위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느냐? 지금같이 관할하면 됐지. 그러면 제가 간단히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의 어떤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하는 의도가 워낙 불순하기 때문에 그 의도의 불순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작전의 활동에 범위를 확장하면서 상대방을 거부하는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이런 어떤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했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뭐냐면은 중국이 80년대 초부터 그 구상한 어떤 해양 전략 그게 이제 제1, 제2 열도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중국 해군의 아버지는 류하칭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말라카 해협에서 우리 서해에 이르는 이런 어떤 범위에 중국의 핵심 이익이 있다고 보고 영토 분쟁을 다 자기네 위주로 해결하고 해양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리고 2020년까지는 이제 우리 동해 쪽부터 호주 동방 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제2열도선에서 군사적인 어떤 제해권을 장악하겠다는 이런 식의 어떤 구상의 일환이라고 보면은 이건 굉장히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어떤 행동이었어요. 예. 전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이 어떤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지금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쟁적인 요인이 강화되면서 아시아가 불안해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런 어떤 일환의 방공 식별구역이 전략적으로 하나의 포석이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주변국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현상을 타파하는 논리예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면 대응도 바람직하지 않다면 묘책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선 이번에 방공 식별구역이 우리가 중국하고 겹치는 거는 아주 범위가 작죠. 20 곱하기 100km예요. 예. 그런데 일본하고 겹치는 부분은 굉장히 많죠. 예. 이번에 중국이 선포한 구역의 반 이상이 일본하고 겹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건 중일 간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서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인데 우리가 왜 그 비바람 속으로 폭풍우 속으로 뛰어듭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데 바로 맞대응하는 것보다는 어떤 강대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협상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 부분 대화할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이 대화하자 그러고 있거든요. 대화했잖아요. 아니 28일 날 차관 회의가 있었던 건데 그날 우리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왕 해놓은 말이니까 우리는 변경 못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물론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만은 국방부가 아닌 어떤 외교 라인 또는 정상 간에 올해 6월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 공동 성명 내용이 뭐냐면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여기에 제1항이 뭐냐면 정치 안보의 대화를 긴밀하게 한다예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중국에 왜 이걸 일방적으로 했느냐? 네. 우리가 북경에서 양국 정상의 어떤 그 공동 성명을 받들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야죠. 저는 정부에서 지금 왜 방공식별구역 확대하겠다 그러잖아요. 비행정보구역. 비행정보구역. 예. 아니 방공식별구역도 예. 확대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작전허가구역도 확대한다 그랬는데, 아니 한번 해보라니까. 저거 말입니다. 연내에 하지도 못해요. 자, 근데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네.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확대 그 맞짱을 뜨는 차원에서 일본은 또 독도를 기점으로 또 방공 식별구역 확대한다고 나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 중국과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면 제일 좋죠. 네. 최선이죠. 네. 근데 또 문제는 중국의 저거를 빌미 삼아서 일본이 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본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면 안 돼요. 이런 문제에서. 네. 예, 이 문제는 분명히 대화를 해야죠.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한일 간의 어떤 비행 안전을 위한 협약이라는 것도 1962년에 맺은 MOU 양해각서 한 장이 달랑 전부입니다. 예. 양국 간에 협정도 없어요. 한일 간에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런 문제만큼은 법적인 어떤 그 국제적인 규범이 하나도 없다. 네. 62년에 그 한일 비행 안전 양해각서가 맺어지고 아무런 법적 절차가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네. 그냥 암묵적으로 해온 거예요. 관습적으로. 네. 그렇다면 일본이 지금 그 우경화되고 독도 문제를 건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이런 문제에서까지 어떤 한국 정부가 밀린다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면 이 문제도 역시 일본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급격하게 동아시아의 어떤 그 현상을 변경하는 어떤 일방적 조치는 서로 자제하자. 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도 예전에 차관 회의를 했다 그러지만 일본하고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과 네. 이거를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독도를 기점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를 하는데 일본의 의도가 그거라고 한다면, 네. 일본은 그건 뭐냐면은 그 님도 보고 뽕 뒀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국내 정치형이든 뭐든지 간에 독도 문제를 계속 안에서 여론화하고 있고 쟁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보수 아베 정권이 계속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네. 자, 거기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원칙론과 네. 일본이 그래 그럼 우리는 좀 그 독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서 방공식별구역 좀 그러니까 축소해서 조정해 줄게. 그럴 가능성은 없죠. 없죠. 여기서 대화가 성립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독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먼저 건드릴 필요는 없죠. 네. 그렇듯이 지금 이 홍도 문제하고 네. 이어도 문제를 일본하고 당장 풀겠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세는 아닙니다. 예. 문제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똑같은 논리를 대는 거예요. 이어도는 우리 관할이니까 네. 이 방공식별구역 정도는 한국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논리의 연장선에서 우리 논리가 그렇게 가미가 되고 스며들도록 나름대로 어떤 외교적으로 이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일방적으로 뻥뻥 선포하고 나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뭡니까? 막 군사력 증강하고 뻥뻥 선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그 결과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기는 네, 저도 네. 그 김수태 편집장님의 문제의식에 120% 공감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어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2006년에 한중 간의 이어도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어요. 네. 양국의 합의 내용은 뭐냐면 이어도는 영토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게 합의 사항이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어도는 우리 영토는 아니라 그랬어요. 예, 맞아요. 예, 이러면서 중국하고 합의에 있어서 네. 우리가 위배된 게 없습니다. 예. 관할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해양 과학 기지를 지고 우리가 탐사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순수 과학 활동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관할권을 행사하는 거는 암묵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네. 한중 간에는 이게 영토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합의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 영토는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토 개념, 주권 개념을 과도하게 들이대 쓸데없이 분쟁 요인을 만드냐 이겁니다. 지금 합의가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네.
네. 그것이 현상을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면 당분간 그것을 이어가면서 어떤 더 좋은 외교적 어떤 그 대화의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를 봐야지. 이걸 갖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경쟁이 간다고 하면은 이건 가상 3차 대전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 겁니다. 홉스적 세계로. 네. 이제는 동맹이 누군지 적이 누군지도 헷갈리고 네. 다 선포하고 주권을 갖다 확장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3차 대전이에요. 사실 1, 2차 대전도 미묘한 요런 사소한 거에서 시작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독일이 폴란드 합병할 때 그 전에 오스트리아 일부만 합병하면은 저기 챔벌린 수상이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그 부분적인 공세적 행동으로 전체 세력 균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음모만 없다면 그런 공세적 행동만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대화로 해결하면서 네. 외교적인 해결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지혜롭다. 네. 오늘의 얘기의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대화로 너무 어지러운가? 대화로 풀어야죠. 대화로 뭔가 이걸 대결 구도로 가면은 우리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여기에 누가 그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저기 중견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역 패권이나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어떤 국가 입장에서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를 보면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것이 나온 이유는 우선 미일 동맹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기 지금 일본은 아시아에 영국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뭐 미일 동맹이 아니라 거의 뭐 한 몸뚱이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이제 미국이 쇠퇴하니까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 대륙의 세력 균형이 그 변경되는 걸 영국이라는 어떤 균형자를 통해서 관리했다고 보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대륙에 떠오르는 중국이 있고 이 대륙에 어떤 그 저기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협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일본을 내세워서 이래서 어떤 그 세력 균형을 도모하겠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 옛날엔 독일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아시아에 영국이 돼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이런 어떤 일본이 이제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 패권자입니다. 네. 지역 패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자, 중국은 여기에 맞서가지고 이 모든 것은 자기네를 압박하고 강압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어떤 동아시아 전략에서 거대한 어떤 세력 균형의 변화, 세력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 전이가 문제는 평화적으로 일어나느냐 폭력적으로 일어나느냐 이 갈림길입니다. 그렇죠. 분쟁적으로 나아가느냐 평화적 공존으로 해결되느냐 그렇죠. 이런 것에서 뭐 이어도 문제도 나오고 생각구 문제도 나오고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나오고 이런 소품 콘텐츠들이 배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반도의 어떤 생존과 번영,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어떤 그 방향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우리의 중립권을 얼마나 수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한 말에 그 주변 열강 속에서 조선이 주권, 자주권을 얼마나 수호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 되듯이 지금도 그런 중립권 수호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아주 이제 근본적인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는 건데 네. 중1을 가는 거의 강대 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약간 과장하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마주보고 내달리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발을 빼서 중립 스탠스를 취한다고. 네. 자, 그러면 중국과 일본 그래? 그러면 한국 니네는 어디에도 안 붙으니까 빠져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니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한반도 외에서 붙더라도 붙을게. 과연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북한이라는 요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데 예. 우리가 지금 저기 북한 위협에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고 그 바로 안보의 의존이 이런 동아시아 갈등에 연루되기 쉬운 우리 정부의 취약성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도 역시 명확합니다. 우리의 어떤 중립권 수호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국가 위신을 세우고 이걸 방어해내려면 남북 관계가 빨리 풀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한반도의 어떤 평화로운 체제가 조성이 됨으로써 그 역량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그럴 의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외부 갈등의 우리 정부의 취약성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거대한 세력이 전이되는 이 동북아라는 체스판에서 네. 우리의 어떤 입지의 어떤 취약함으로 연결이 됐을 때 네. 우리가 지금 북한 위협도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중국, 일본하고 다 같이 맞서는 만인 대 만인 투쟁으로 불사표로 뛰어드는 네. 폭풍우 속으로 뛰어드는 예. 이런 식의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결과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물론이죠. 예.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걸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네. 조정을 통해서 전략적 안목으로 풀어야 된다. 예. 장기적인. 예.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네. 미국 아닙니까, 사실? 예, 까놓고 그렇죠. 얘기해서. 그렇죠.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미국의 눈치를 안 보면서 네. 미국의 이해관계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갈등을 빚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네. 중국과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3번 했습니다. 박근혜 네. 정부 들어와서. 네. 지금 미국은 한중 관계가 언제 저 모멘텀이 깨지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예. 솔직한 정서예요. 예. 네. 자, 이랬을 때 미국이 지금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 단계로 가는 것을 싫지만 끌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대한민국의 외교력이었어요. 예. 그런데 내면적으로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할 것은 예. 지금 한중 관계가 그럭저럭 박근혜 정부가 관리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예. 왜 한중 관계가 지금 위기로 가고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6월에 시진핑 박근혜 회담에서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다수 외교가에서 알려진 얘기인데 왜 자꾸 서해 미군 끌고 들어오냐. 둘째, 북한하고 좀 잘 지내라. 예. 이 말을 듣는 박근혜 대통령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 돌아와서 주기철 외교안보 수석을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요? 예. 저런 얘기 나오게 사전 조정도 못하고 예. 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대다수의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약간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왜 자꾸 서해 미군 항공모함 끌고 와서 이런 식의 어떤 빌미를 자꾸 준다 이겁니다. 한반도가. 네. 그래서 한중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이랬을 때 지금 TTP 협정 나오고 있죠. 네. TPP 거기에다가 이 방공식별구역 문제 나오고 있죠. 이랬을 때 우리 정부가 강경한 발언을 내면은 자칫 이럴 때 한중 관계에 이것이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이해해요. 왜 정부가 저렇게 강경하게 발언했느냐? 우리가 좀 피해 있지. 아마도 중국 편든다는 오해를 줄까 봐 미일에 서둘러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중심추는 미국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숙명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런 어떤 것들을 미국을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네. 우리가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면 예. 양쪽 강대국의 어떤 너 누구 편이냐 하는 식의 어떤 이렇게 조여붙이는 예. 이런 것에서 야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 하면서 조금 외교적인 술수를 부릴 수 있는 여지는 많다는 겁니다. 외교적인 전략, 또 술수야 술수가. 그러니까 조금 알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러니까 예. 이런 점에서 저는 중립권 수호라는 이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가치가 분명히 살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니 중립권 수호에 저도 120% 공감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에도 120% 공감을 하고. 그런데 참 틈바구니에서 네. 생존 외교를 편다라고 하는 게. 네. 생존 외교라는 등거리 외교를 네. 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한중일 삼국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곧 대화 국면으로 또 바뀌리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좀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장이 이번 주에 이제 시진핑 만나러 가요. 예. 네. 예. 정말로 외교력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지금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한 가지 제가 사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중국도 항모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네, 랴오닝. 중국의 항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진수가 됐어요. 예. 예. 그렇지만은 이 항모가 과연 네. 진짜 바다에 떠다니는 기지로서 손색이 없느냐는 많이 의문이 제기되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비행기 뜨는 건 맞는데 내리는 건 못 봤어. 그런가요? 예. 그게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기중기로 이렇게 실어다가 띄우면은 예.
그러면 항공모함에 못 내리고 저기 중국 대륙에 가서 착륙해야 되거든. 그럼 항모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예, 탑재기들이 성능이 다 발휘되고 있느냐. 예. 운용에 문제가 있느냐. 그거 성숙 단계로 가려면 예.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비행기 뜨는 것까지는 봤는데 진짜 내리는 건 못 봤네. 내리는 건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착륙 훈련에 성공했다는 뉴스는 나왔어요. 예. 근데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아, 그런가요? 아니, 뉴스는 나왔다니까. 뉴스 화면에 뜨는 것까지는 저도 봤어요. 뉴스 화면을 통해서. 아직 퀘스천 마크다. 아닌데 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안진아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달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 서둘러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